김포를 띄우자 다른 도시들까지 들썩인다. 글쎄요. 국민의힘 시장들이 앞장서고 거기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쑤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포에서 재선을 한 홍철호 전 의원은 김포 시민 84%가 서울 편입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그 수치는 국민의힘 당원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서울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김포시장은 바로 이 사람, 홍철호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고양병 방협위원장 김종혁, 중앙일보 편집국장, JTBC 앵커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까지 맡았던 그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매우 열광하고 있다. 긴급 여론조사 결과 93%가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긴급 조사의 실체, 국민의힘 당협이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뿌려서 진행했을 뿐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들 이럴까요? 노정면의 유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진정한 지방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말 중에 핵심 키워드는 뒤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라는 표현 속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상징을 숨겨놓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여당은 메가 서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정 간에 대통령과 여당 간에 엇박자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경향신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 1극 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청년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몬다. 청년들이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집중화되고 이런 현상 속에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건 이 경향신문 기자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어제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지역경제 보고서. 여기에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에서 순중한 인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 15세에서 35세 청년들 비중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청년 비중이 무려 80%에 가까웠다. 10명 중 8명은 청년이었다. 20, 30대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도 경쟁하고 또 이동해 온 사람들끼리도 경쟁하고 현재 1급 체제는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무한 경쟁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계속 부추긴다. 그러면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지방 청년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이 심해지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됐다. 당연한 거죠. 수도권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가? OECD 1위. OECD 좀 산다는 나라들, 세계에서 좀 산다는 나라들 26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도가 1위다. 국토의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0% 이상 몰려 있다.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거점 도시를 키워서 다극화해야 한다. 현재 1급 체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지방의 거점 도시를 키워서 다극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네. 이러한 한국은행의 지적을 정치권과 정부가 숙독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중앙일보의 사설은 끝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메가서울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를 하는 보고서 보면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누군가가 들쑤실 것 같아요. 언론에는 들썩인다고 보도를 하겠지만 누군가가 계속 부채질할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구리시장이 김포만 하냐? 구리도 하자 이러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을 시키면 투자 순위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서울 내에 있는 현재 서울 외곽 지역들, 투자에서 소외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중랑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런 곳에서 왜 투자 순위를 바꾸냐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려한 여당 내부의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김포 내의 여론은 어떨까? 대체로 편입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추측들은 하고 있죠. 아직 정확히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에 있는 한 당협위원장 홍철호 전 의원이 94%가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당원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급조된 조사 결과였던 것이고요. 김포 시민들 한국일보가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더라.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큰지 사실 이거는 계량할 수 없죠. 근데 걱정이 있더라.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서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매립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는 사실 김포시장이 편입을 주장하는 김포시장이 스스로 자초했어요. 김포시장은 김포와 서울이 편입이 되면 서울의 쓰레기를 김포에 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농어촌 전형 어쩌나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됐죠. 김포군일 때 있었던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이 시로 승격됐지만 그 지역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 이 지역 혜택인 농어촌 전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서울 메가 서울 카드는 총선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김포 편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민주당 말고 여당을 찍어라. 네. 그런데 그렇게 찍어주면 김포 유권자들은 호구가 된다. 이런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5호선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툭 던지는 식의 국정 운영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뭐 김포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됐어요. 여러 다른 주변 도시들 그리고 지금 이해관계가 경기도, 서울도 있는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 떼서 서울로 붙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해 당사자, 서울시도 이해 당사자. 그런데 김포시장이 스스로 자초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함께 분포되어 있는 인천시도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반대 58.6, 찬성 31.5. 이거 이제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거의 60% 반대, 30% 정도 찬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경기. 반대 여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요. 65.8%가 반대했고 찬성은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23.11%.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서울도 반대가 많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60.6%가 반대, 찬성이 32.6%. 지방에서는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67.5%. 네. 여하튼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 이 경기도, 서울, 인천 여기에서의 여론이 나빠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포 아니라 다른 도시들 서울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마뜩지 않아 합니다. 부산일보 어제 사설입니다. 지방시대 역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김포시가 혹시 김포시 내부 여론이 혹시 긍정적이라면 거기 빼놓고 다른 데는 대부분 그러니까 편입 당사자가 아니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김포 편입 카드를 총선용으로 꺼내 들었다면 다른 데서 표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 설명드린 그런 이런 기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사설 맺은 말,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힘을 쏟아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일조하게 된다. 말했던 거 지켜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지방시대, 글쎄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에 찐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찐윤. 8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친박, 진박 이런 간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친박도 모자라서 진박을 찾아내야 된다. 진박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결국 당대표가 그 공청장에 도장 찍는 그 도장을 들고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친윤을 넘어서 찐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철규 의원. 이 사람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여당 참패 이후에 당직자들이 일괄 책임지고 사퇴할 때 그때 함께 물러났던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네. 보선 패배 사태,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에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재영입위원회. 총선을 앞두고 꾸려지는 이 인재영입위원회는 상당 사례에서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비중이 큰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이철규, 친윤 중에 친윤, 그래서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네.
얼마 전에 물러났던 사람 그런 거 돌아볼 여지가 없을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불가피했다. 불가피했다는 얘기는 문제 있는 건 우리도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키를 놓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목 하나로 딱 정리를 했어요. 선거에서 지고 혁신한다더니 당에서 또 이상한 인사를 했다. 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 명쾌합니다. 세계일보 혁신 의지가 있기는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1호는 당내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홍준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당사자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두 번째 안, 지금 이 내용을 보도하는 이 제목, 신윤계 불출마 등의 혁신 카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곧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목 문제가 커요.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2호 혁신안은 신윤계 불출마랑은 무관합니다. 이 얘기를 인용한 위원장이 하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낸 분들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그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위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이제 희생하지 않고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친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불출마 요구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어요. 꼭 불출마가 아니더라도 범죄 출마해달라.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위를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혁신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3선 이상 불출마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물론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까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반발이 났을 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뭔가 원칙을 세우고 안을 만들어서 혁신안에 넣었을 때 그때 비로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아무리 강력해도 요구 수준이에요. 권고사항입니다. 그걸 혁신 카드라는 마치 혁신안처럼 이렇게 포함시키는 보도 제목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놓은 제2호 혁신안 4가지 무엇이냐? 여기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지금 300명인데 270명으로 줄여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하라.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 박탈해라. 그리고 이제 공천 심사 등을 할 텐데 20% 공천 배제해라. 평가를 해서 하위 20% 공천 배제해라. 새로운 거 없어요.
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 네. 뭐 이 정도 혁신안에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워낙 혁신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친윤계 불출마는 눈에 확 들어와요. 저도 이 얘기를 속보로 처음에 봤을 때 아,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혁신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관건은 뭐 3선 이상 불출마 이런 내용들을 혁신안에 담을 수 있는가 이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는 이미 뭐 오래전에 나왔고 여러분들을 이미 앞서서 체감하고 계시고요. 정부는 지난 7월까지도 낙관론을 폈습니다. 지난 7월에 올해 물가 통제 그 전망치를 3.5%로 잡았는데 그걸 3.3%로 낮췄습니다. 자신 있다. 심지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 섞인 전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빗나갔어요. 10월 소비자 물가 3.8%가 뛰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네. 각도가 둔각으로 벌어져 있는 이 그래프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월별. 7월까지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월에 성급하게 전망치를 낮추고 목표치를 낮춘 거죠. 관리 목표치를 낮추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2%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그래프 예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건 장바구니 물가 신선식품 지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3.8% 10월에 장바구니 물가 12.1%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 담당자들, 경제 정책 담당자들, 특히 그 수장은 더 신중하고 더 세밀하게 대책을 점검해야죠. 그런 사람이 지난 7월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외생 돌발 요인이 없다면은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과 석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IMF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죠.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걸 읽으라고 전망치를 낮췄는데 추경호 부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2%대네? 다른 나라들보다 높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이 경제 컨트롤 타워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물가 더 못 잡고 경제 성장 떨어지는 거 못 막고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전에 신선식품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458개 품목들을 조사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주로 사는 품목들 55개만 추려서 통계를 냅니다. 그게 신선식품 지수예요. 주로 식품들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거죠. 10월에 지난해 10월보다 12.1%나 뛰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가서 본인이 뭐 정치하기로 결심한 곳에 가서 서민들 만나서 애환을 듣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안아주고 막 이런 것으로 보도가 됐다고 했죠. 네. 거기서 한 참석자가 카카오 택시 문제를 꺼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금감원에서 카카오 잡겠다고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겼잖아요.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도덕하다.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나중에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다. 아주 부도덕하다. 독과점.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답이 딱 나와 있죠. 대통령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특수통 출신이라, 특수검사 출신이라. IT 업계에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그런 판단이 있어도 관료들, 특히나 대통령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떡할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벌 받아야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을 향해서 즉흥적 해법을 좀 삼가라.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주죠. 네,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언론은 할 수 없어요. 들을 때까지 비판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제발 즉흥적인 해법을 좀 삼가라. 근데 저는 과연 즉흥적인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검찰이 기획수사하듯이 진행되는 일은 아닌가. 이런 것도 기획해서 만들어냈죠.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MOU에 불과한, 양해각서에 불과한, 안 지켜도 그만인 것들을 막 끌어모아서 뭐 수십조를 했다, 107조의 중동 운동장을 새로 만들었다, 온갖 포장을 다 해댑니다. 누가? 대통령실이. 그중 하나 카타르에서 LNG선 17척을 수주했는데 5조 규모다. 대통령의 대단한 업적이다. 단일 수주 규모로 최대 규모였다. 네. 최대 규모 맞아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LNG선 특수선박 17척 수주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 대통령의 업적으로 포장된 게 문제였어요. 이미 그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도가 다 됐다. 이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주류 매체에서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주류 매체가 우리가 그거 놓쳤네? 안 그럽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이 그나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야죠. 제발 저도 대통령실에 출입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가서 물어보게.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 비서관이라는 사람을 취재했더니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의 계약 맞고 한 달 전에 MOA, 네, 양해 합의각서, 네, 그거 체결된 거 맞는데 정부가 협상 지원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정부의 공도 있어, 대통령의 노력도 있어. 그리고 협상 지원 노력을 하면 정부가 한 거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업적이 됩니까? 대통령이 협상 지원하러 막 다녀요? 그리고 카타르 측과 현대중공업 측이 체결한 MOA, 이거 MOU가 아니라 MOA,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게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돼도 바뀔 수 있죠. 재계약을 하면 되니까. MOA는 계약 직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합의해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MOU는 understanding. 아, 그래. 이해했어. 양해했어. 그래서 양해각서. MOA는 agreement, 동의, 합의각서. 네. 구속력이, 법적 구속력이 계약보다, 실제 본계약보다는 약할지 몰라도 MOA에 적어놓은 것을 어기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협상 지원 노력을 하면은, 아니 정부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공관들이 다 해외 공관이 있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많이 했다? 그럼 봅시다. 작년 9월 기사예요. 작년 9월. 카타르 사로잡은 K조선. 올해 2차 발주를 한 거고 작년에 1차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도 한국의 조선업계가 많이 수주를 했어요. 그걸 잭팟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업적이겠네요. 이때도 좀 지원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대통령 업적에 안 넣습니까? 같은 시기 이것도 2022년 작년 9월 기사입니다. K조선 중국의 세계 1위 뺏겼다. 윤석열 정부 때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못했네? 대통령의 실정이네. 왜 그럼 이거는?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때 기사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힘이다.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 경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55조 원이나 수주했다. 조선의 힘이다. 문재인 정부의 힘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네. 어디 말도 안 되는 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문제가 드러나면 취재를 해야죠. 왜 이런 거 취재 안 합니까? 저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출입인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 빼고.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 직원을 하든가. 다음날 물먹은 5조 원짜리 보도 자료. 한국일보 산업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의 입장이 어땠을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따낸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 네. 기업에서는 그냥 수주도 아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인데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하라고 그룹에 기업의 홍보실이 있는 거고. 자, 이 한국일보의 산업부장이 보도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HD 현대 알림자료. LNG 17척 5조 2천억 원 수준 수주. 네. 그런데 보도자료는 기사가 나기 전에 나오는 거죠. 보도자료를 내면 그거를 추가 취재해서 맞으면 보도하는 게 이게 이제 원칙이죠.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알고 취재할 수도 있는 거고. 통상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기사가 있으면 그건 그냥 특종입니다. 그런데 이미 온라인에는 수십 건이 나와 있는 내용을 뒤늦게 HD 현대중공업 주인공이 뒷북치는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아시다시피 전날 이미 대통령실이 이미 다 우려 먹었기 때문에 HD 현대는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를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우아하게 쓰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그 기회를 강탈해 간 거죠. 네. 사실 이번 계약은 3년 전인 2020년 국내 조선업계 빅3인 H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이랍니다. 압도적 기술력으로 카타르 정부, 해운업계, 에너지업계를 상대로 적극 영업을 펼친 결과. 이게 맞죠? 네. 이런 수주가
단 몇 달 동안의 뭐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집니까? 몇 년에 걸친 설득과 네, 설명과 또는 뭐 로비가 필요하면 로비를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기업이 성과를 내겠죠. 그건 뭐 경험하지 않아도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협상 지원 노력을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했다고? 그러면 2020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중에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기간이 긴데 그러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문제 있는 기사들 발라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사를 먼저 볼까요? 네, 들끓는 메가서울 찬반 본물 터졌다. 메가서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에서도 지금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실제 여론이 어떤지 아직 정확히 조사된 게 없는 상황에서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종혁이라는 네, 뭐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네, JTBC의 앵커를 했던 분이고 또 정치권으로 와서 고양시장 선거에도 나갔지만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이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양과 서울은 행정구역만 분리돼 있지 생활권역은 하나다.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93.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열광하고 있다. 주민들이 매우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이 국민일보 기사가 오보면은 김종혁 위원장이 빨리 반론 내고 정정보도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고 설명을 드리죠. SR타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이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93%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국민의힘 고양병, 아까 그 김종혁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인 고양병 당협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구글 설문지 방식으로 구글 설문지 구글에서는 이렇게 설문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설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합니다. 그 구글 설문지 방식으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주민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구글 설문지를 배포하려면 결국은 제한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톡방에 올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SNS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체가 국민의힘 당협, 고양병 당협이면 거기 관계된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기 매우 힘들어요. 고양병 당협에서 유권자들 또는 주민들 신상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뿌리지 않은 이상 설문조사 그것도 구글로 일부 사람들한테 돌려서 해놓은 수치 가지고 매우 열광하고 있다. 네? 이게 신문사 편집국장하고 앵커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민일보가 오보를 한 거면 정정보도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정정하겠습니다. 자, 김포 서울 편입 가속 페달 밟는 여당 근거는 무엇이었나? 이 MBC 보도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일이 김포에서도 있었어요. 홍철호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지금은 낙선 상태고요. 김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랬어요. 84%가 서울시 편입을 지지한다. 84%. 근데 이 수치는
지난 9월에 당원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 당원 1,750명을 상대로 했던 것이다. 당원, 그것도 교육장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왜 84%가 지지한다고 그럽니까? 왜들 이러는 거죠?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또 흥분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조금 가라앉히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 결국 모두 무죄. 이게 무슨 얘기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경 수뇌부 1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전원 무죄. 그랬더니 이 해양경찰청의 수뇌부들, 참사 당시에 있었던 그 수뇌부들이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였는데 이제 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거 맞아요. 전부 무죄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 지휘관 빼고 다 무죄, 이태원 참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11명이 무죄다. 제가 아까 11명에 대한 무죄라고 했죠. 한 명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나 있어요. 먼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상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보도의 차이, 제목만 봐도 너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태원 참사 재판과 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왜 이렇게까지 우려하죠? 다른 사건인데? 조금 전에 보신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소됐던 사람들이 전원 무죄를 받았으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명쾌하게 정리됐는가? 그렇게 조선일보처럼 무죄로 끝났다, 종결됐다,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이 신원 복권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것인가? 경향신문은 애초에 잘못 끼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결국 되돌리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12명 기소된 사람 중에 1명은 먼저 선고가 끝났다고 했죠. 그 사람 얘기입니다.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경향신문 표현으로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죄가 있는데 면죄부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소되고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던 사람은 누군가? 세월호 침몰될 때 출동했던 123정, 여기에 정장 김경일 정장만 기소를 했습니다. 누가? 박근혜 때의 검찰이. 그래서 부실 수사, 부실 기소, 축소 기소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지휘부, 청장을 포함한 지휘부 11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뒤에야.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 사건 당사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사 당시에 초기에 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했던 진술을 나중에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한 명만 결국은 처벌을 받았는데 먼저 기소됐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희생양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4년이었어요. 그게 2심에서 감형되고 감형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감형될 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해경 지휘부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그러니 김 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법원의 판단인데 김 정장의 형을 감해주면서 한 얘기는 지휘부도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것과 이번에 나온 그래서 이루어진 기소, 11명에 대한 기소, 이게 전부 무죄가 되는 이 판결과 충돌이 없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선일보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확정된 판결에도 법원은 세월호 구조 실패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의 대상이다. 이래서 무죄를 선고했대요. 그러면 징계라도 받았어야죠. 질책 받았어야죠. 그런데 해경은 2명 징계하고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고 수뇌부로 보이는 십수명들 가운데 상당수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청장 당연히 징계 없이 퇴임했고요. 이런 문제들을 짚어줘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조선일보 눈에는 해경 지휘부의 억울함만 보입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답답합니다. 네. 여기까지 봤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씩 3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다가 뭐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더군요. 그래서 갤럽에서 7개 분야에 대한 정책 평가, 긍부정 평가를 한 걸 이제 언론에서 1년 6개월을 종합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뉴시스 보도 보십시오. 1년 6개월 동안 취임 이후에 가장 잘한 게 외교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통상은 전자로 읽게 됩니다. 전자. 그래, 외교는 잘했나 봐. 그런 내용으로, 그런 뜻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다 못했는데 외교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잘했나? 이 정도로 읽힐 수 있는. 일단 의미가 두 개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기사 제목이에요. 자, 도대체 뭐지? 실질적으로 그럼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지? 분야별로.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 7개 분야 모두 부정이 우세했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항목들 나와 있습니다. 경제 잘했다 25밖에 안 돼요. 못했다 61. 부동산 못했다 26. 잘했다 26, 못했다 52. 다 지지율보다 다 낮게 나왔습니다.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에서 그나마 지지율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게 이제 북한 대응과 외교 부분인데 외교 잘했다가 40%. 여러 항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거예요.
인사 문제는 17%, 인사 실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합니다. 외교도 잘못했다가 46%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네. 실수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데스크가 잘못 바꾼 것인지 기자가 잘못 쓴 것인지. 기사 하나만 더 첨삭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앞서서 여러 언론이 국민의힘 여당의 찐윤 부활 문제를 비판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찐윤, 친윤을 넘어서 찐윤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문제. 한국일보가 그 문제 지적하고 있어요. 앞서 보신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가 불과 19일 만에 핵심으로 전면 등장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래놓고도 혁신할래? 자, 그런데 민주당도 함께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왜 비판을 받나? 총선 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임명됐죠. 그리고 위원 대부분을 친 이재명계로 채웠다. 당내 계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제목 보십시오. 여당은 친윤이, 야당은 친명이 공천을 장악해서 혁신의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당에 있는 친윤 세력, 윤핵관을 비판하는 이유가 친윤이 여당의 주류여서 비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윤핵관은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부추겼든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던 이 친윤 세력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 친윤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혁신 대상이 전면에 나서서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까지 되살려서 쓰는 총선 지휘는 우리 친윤이 놓을 수 없다. 이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친명은 왜 비판하는 거죠? 당의 주요 조직은 당의 주류들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총장 말고 그럼 누구를 임명하면 좋을까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해야죠. 언론이 야당, 여당 가리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다만 비판하는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설, 어렵게 쓴 이 사설을 읽고 설득당할 거잖아요. 설득당하라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친명이 민주당이 들어가니까 아니 여기 왜 끼워 넣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계 내부에 이런 게 있어요. 형평성 강박증. 그건 제가 볼 땐 강박의 수준입니다. 내가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도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야당을 비판하면 여당도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옅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있습니다. 네. 자, 여당도 비판거리가 있고 야당도 비판거리가 있죠. 그러면 따로 비판하면 됩니다. 각각의 논거를 갖춰서. 그런데 꼭 여당을 비판하려고 보면 야당을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강박 때문에. 그게 강박이 반복이 되면 버릇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인 양비론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반복되는가? 양비론이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저는 이 사설을 쓴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썼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굳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야당을 비판하든 여당을 비판하든 그 지지자가 볼 때 설득될 수 있습니다. 논거가 탄탄하면. 그런데 여당을 비판하는 논거가 뭐 여기는 그렇게 충실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보도를 보면은 알 수 있고 여기도 상당 부분은 적혀 있어요. 불과 19일 만에 컴백했어요. 근데 야당에 관한 비판은 논거가 없잖아요. 논거가. 비판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쪽을 두둔해 주는 격이 됩니다. 둘 다 나빠. 그렇게 판단하기 쉽잖아요. 네. 여기까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쪽지 문제 풀러오겠습니다. 1분만 있다 올게요. 국민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단편적인 게 나오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어떡해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네, 제가 앞서서 이 양비론 좀 강조한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메모장 쓰잖아요.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쪽지 시험 풀어보죠. 1번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혁신은 여기서 주도해야 한다. 누굴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저출산이 심해지고 지방 성장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이 몰려 있으며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OECD 26개국 가운데 몇 위다. 네. 숫자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30% 이상 3위, 40% 이상 2위, 50% 이상 1위. 3번. 이 사람은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여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윤핵관 중의 윤핵관, 이른바 찐윤으로까지 불리는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이철규, 이절규, 안철수, 네, 3명 중에 한 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잘 보이죠? 네. 4번 문제입니다. 10월 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상승률 3.3% 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더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품목만 55개 추려서 작성하는 이 지수. 지난 10월 전년 동기보다 12.1%나 급등했습니다. 무슨 지수일까요? 신선식품 지수, 다이어트 식품 지수, 불량식품 지수. 김포시에 이어서 고양시에서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여론이라며 부정확한 조사 결과를 제시해서 논란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종혁 위원장은 고양시민 93%가 서울 편입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해당 수치는 국민의힘 당협위 일부 주민들에게 무슨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가글, 구글, 비글, 박을. 네.
이건 지문을 올릴 내용들이 후보작들이 많아서 4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6번 문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면서 국정 분야별로 긍부정 평가를 물었더니 7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평가가 가장 좋았던 외교 분야에서 긍부정 격차가 가장 작았다. 외교에서 긍부정 격차가 가장 작았다. 하지만 역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이를 전하는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대통령 외교에서 가장 잘했다. 대통령 모든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어떤 제목이 적절하겠습니까? 네, 제가 6번 문제를 맨 뒤에 보여줬어요.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눈이 빠른 분들은 밑에까지 후루룩 보고 먼저 풀어서 올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331122가 맞네요. 331122.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철규, 이절규에서 빵 터졌다고 하셨는데 이절규라는 지문을 제시해 주신 제작진 제가 사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빅을 너무 웃기다. 빅을 제시해 주신 우리 제작진께도 사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331122가 정답 맞습니다.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이 누구죠? 심은정 님인가요? 그 위에는 없나요? 앞에 세 문제 보고 정답을 올려주신 분이 있네요. 노앵커 설명 잘한다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왜 올립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읽어주라고 PD가 얘기를 해줘야 저도 진행하는 맛이 있죠. 확 올려버리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깜빡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당첨자들 선물 발송 내역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고 늘 약속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깜빡했죠. 이번 주 깜빡할 뻔했는데 지금 우리 PD님이 하단에 노출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모아서 발송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KHW님, 또 HD10131977님, 탄님, 루시아님 이렇게 네 분 선물 당첨자로 선정됐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또 빨리 올려주신 그 뭐라고 할까요? 능력 존경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럿이 도전하고 있는데 도저히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맛있는 쿠키 세트가 광화문 살롱의 쿠키 세트가 여러분 댁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통신문 이번 주 마지막 SNS 통신문은 이 내용입니다. 조작인가 리얼리즘인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선명하게 보시겠습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대공습 이후 가자지구의 참상을 전하고 있는 이 사진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 한 남성이 아이들을 5명 무등 태우고 손으로 안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폐허가 된 곳을 걸어 나오는 이 장면.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으로 많이 회자가 됐는데 AI가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은 진짜 사진입니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해서
생긴 상흔이 이렇게 처참하게 사진에 담겼습니다. 대공습이 끝난 다음에 대폭격이 끝난 다음에 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왜 제가 함께 보여드리냐면 두 사진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 핵심이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은 조작이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되면 혹시 이 정도로 처참하지는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사진이 AI가 만든 것이지만 전쟁의 참상을 이스라엘이 공습의 피해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지 이걸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조작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AI에 의한 딥페이크, 가짜 사진, 가짜 영상, 가짜 기사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막아내는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AI가 사진처럼 만든 그림, 사진으로 오인케 한다는 점에서 가짜 맞고요. 조작이라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리얼리즘 작품일 수 있다.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느냐,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 아닐까 하는 질문을, 문제의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동아일보의 이런 조작이라는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뉴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